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원래 주제가 고산서당에서 공부했던 유학자들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도저히 자료도 부족하고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서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교육과 고산서당이라는 주제로 해서 전통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당, 그리고 우리 고산서당이 있고, 그 다음에 향교, 그 다음에 고산서당이 또 한때 고산서원으로 성격된 적이기 때문에 서원, 이 세 개를 조선시대에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고산서당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갑자기 많이 더운데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서 고산도서관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반갑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그 봉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 탐방을 가는데, 현장 탐방은 좀 저 바닷가로 시원한 데 가시니까 꼭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획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거 하고 나니까 아까 뭐 비밀을 보면 성산 뭐 구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좁은 걸 범위 내에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엮어 나가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뭐 우리 교육이 뭐 세계에서 교육열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는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흔히 우리만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국가나 사회가 어느 시대에 교육에 그렇게 열을 보였을까 하는 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조선시대 교육이 가장 올바른 교육의 하나였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에 가장 집중했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이제 교육의 방법이 조금 바뀌게 되죠. 교육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과거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한번 살펴보면요.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교육학계에서 불어서 뭐 불과 한 3, 40년 전부터 우리나라 조기 교육이 뭐 바람을 불렀죠. 그래서 눈도 뜨지 않았는데 교육이 시작됩니다. 물론 전통 시대에 있었던 태교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린이 학습지 장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영업사원들 말 들어보면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했습니다라는 진단 받는 순간에 영업이 시작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이미 집에는 책들이 시리즈가 뭐 한 50권, 60권 쫙 전열떠죠. 지금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풍조가 있었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조기 교육을 잘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또다시 교육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시대는 다른 인재를 요구하는데 교육은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점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교육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과거에는 시험 때문에 조선시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공부하는 목적은 조선시대도 딱 하나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교육의 목표는 과거 시험에 누가 합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면은 그 향교는 좋은 향교, 그 서원은 좋은 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서울대학에 많이 합격하면은 좋은 고등학교가 되고 학원도 뭐 명망을 떨게 되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시험에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래도
인격 양성과 사상, 철학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그걸 깔려야 됩니다. 과거 시험 합격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중요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의 실천에 있었죠. 좀 과장되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관료나 과거 합격자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과거 합격을 한 사람이나 관료를 지낸 사람은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오늘날은 뭐 대학 교수도 폐륜을 저진 게 많지만 고위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유교적 덕목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을 가장 중시한 것이 조선시대의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하면 암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교육학자들이 저는 뭐 교육학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망치는 게 교육학자라고 생각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암기 교육은 전통시대의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교육의 기본은 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가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일단 기초적인 교육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암기 교육이 일단 되는데 이 암기 교육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실험, 체험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조선시대는 실험과 체험이 기본인 이유가 그 당시에 공부하는 과목은 유교라는 데 하나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생활 규범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인격 수양이었고 또 실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생활과 공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그렇든 어쨌든 체험이 지금 중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기준으로 딱 보면 그 전의 교육은 교육 목적이 지식의 전달과 축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암기하느냐. 그래서 머리 좋으냐, 시험 잘 친 거를 많이 알고 있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교육이 우리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의 전달과 축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이 쌓여야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축적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했고 또 경쟁을 해야만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쟁사회로 몰아서 경쟁해서 이기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잔존되어 있는 것이 일등지상주의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쟁해서 이겨라. 경쟁해야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병폐가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 교육 중심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오늘 뭐 굳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지식 교육의 한계가 사회적 병폐를 낳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지 도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개인 중심으로 가져서 사회 문제, 사회 병폐 현상을 상당히 많이 가졌죠.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1등하는 학생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고학력자일수록 범죄가 더 진화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성인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 나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지식의 축적에 있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육에서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륜과 도덕, 허리와 윤리를 너무 등한시한 결과 세계의 범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반성이 교육에서 일어났던 거죠, 사실은. 전통사에서는 적어도 지식과 행동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오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니다. 이제는 인성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세계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강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축적은 이미 아주 작은 칩 하나에 수십만 가지 지금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휴대폰
여러분 다 쓰지 않습니까? 휴대폰의 기능에 여러분이 한 1% 여기 계시는 분이 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늙은데 한 0.3% 저는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죠. 앞으로는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쪽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은 이미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다 들어있고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쪽에 바뀌어요. 그러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경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게 세계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식과 경쟁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계의 패러다임은 인성이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제 인재 채용 방식도 뭐 브라인드 채용이든지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시대 그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컴퓨터 켜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휴대폰 켜면 다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범죄에 사용할 거냐, 인류 발전에 사용할 거냐, 이런 차원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바로 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으로 경쟁하고 인성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성은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성을 어떻게 교육으로 길러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기 계시는 분도 다 같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을 강조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 세대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가 2명이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는데 과연 그 애들에게 클 때 정말 내가 인성을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죠. 기득권의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오늘날 젊은이들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운 나에게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가 오히려 혈등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 인성이 없다 여기에만 있지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키웠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 교육학계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교육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통교육은 학문의 수준도 좋아했지만 학문을 통해서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문하는 자체가 인격을 수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겼던 거죠.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깊이 생각했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생각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전통교육은 학문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수양을 중시하는 방편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주자가 그러죠. 지행합일이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과 똑같다. 또, 저 지행합의는 양명에서 나오지만 선지후행,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된다. 아는 이유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천을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전통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이론과 실천의 통합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의 교육 방식이 조선시대에 유지가 됐는데 우리는 해왕 이후에 들어서면은 근대화라는 물결 속에 서양의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것을 닮아가는 것. 좀 더 구체로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 곧 근대하고 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진보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다 미국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교육이 사라지고 일본식 교육 제도에다가 형태에다가 미국식 교육 내용을 갖다 엎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 고유한 교육체계는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은. 여기 우리의 이제 불행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거기에서 일본이 만들어 온 교육 편제 속에서 교육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아주 이상한,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 교육의 장점은 다 밀려버리죠. 왜? 그건 복고적인 것이고, 그거는 중세적인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면, 이제 지금 그게 하나씩 다시 끄집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2015년에 인천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교육 포럼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인천에서 2015년 열렸어요. 여기서 교육 포럼은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이제는 지식 교육이 아니다. 이제는 인성 교육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게 뭐 가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또 그걸 보고 어떻게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중등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시하라. 교육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성교육에서 8가지 덕목을 제시했어요. 그 덕목을 기르는 교육을 중등학교에서 하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효입니다. 효와 예. 효와 예는 사회윤리면서 가정윤리이기도 합니다. 효와 예를 강조했고, 정직과 책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배려, 존중. 그 다음에 8가지를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소통, 협동, 이래서 8가지, 8대 덕목이 인성교육진흥부에 제시가 됐습니다. 이 8가지 가치를 동원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장선생이,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법에서 우리 인성교육 합시다 하면 선생님이 반대하면 먼저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 가만히 있으면 이 바쁜데 무슨 인성교육이냐. 대학 시험 들어가면 인성하면 되지.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인성교육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의무 시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5년에 이미 그 교육법으로 해서 내려가고 교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거 들어가서 해보세요. 인성교육진흥법 지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야, 너 고등학교 때 인성교육 배웠나? 배운 적이 없대요. 뭐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활력이 없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입시 공부 안 하고 인성교육 한다 하면은, 그래, 참 너 훌륭하다. 이렇게 하실 부모가 몇 분 있을 거 생각이 들죠. 교육법 보면 일어났습니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에서 입시제도에 지금 수학해 영어해야 되고 뭐 물리해야 되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전통교육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통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전통교육을 어떻게 했냐? 지금 현재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기 힘들면은 비교과 과목이라도 전통교육을 만들어라.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전통교육 시설을 현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있는 전통교육에서 모두 서당에 가서 서울에 가서 애들 생활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좀 전통교육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의 어떤 비교과로 운영을 한다면은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무를 그런 이제 출발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성구청이 지금 고산서원을 개발시켜서 현대화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파락구처럼 수성구의 교육의 그 명품, 대구에서 그래도 명품 그 교육을 수성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타는 바람에 지금 조금 봉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산서당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전통 교육을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인성교육이라든지 전통 교육을 되살려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내 자녀도 올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교육했는지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전통교육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전통교육의 기관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오늘 하고 싶은 게 서당, 향교, 서원. 우리 주변에서 늘 보고 접하고 있는데도 뭔지 잘 모르죠, 사실은. 서원에 가보면, 건물 오래됐구나,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학생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고산서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당은 오늘날 말하면 초등교육기관에 해당됐습니다.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 오늘날 우리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란 말을 우리 전통교육 초등 말을 쓴 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전 가면도 국민학교 있잖아요. 천황폐하께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시민, 그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 바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반대했죠. 왜? 좋은 국민학교는 그게 일본의 잔재라는 데 인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초등 겨우 돌아왔어요. 어쨌든 초등 들어왔는데, 저도 입에 배인 게 국민학교라서 저도 늘 국민학교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자 교육을 많이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초보적인 한자 교육, 그 다음에 유교 생활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였습니다. 서당은 아무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서당 설립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서당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한문은 좀 그렇다 하면 한자 정도만, 한자는 글자를 아는 것이고 한문은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자 정도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서당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곳곳 향촌마다 마을마다 사실은 서당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걸방이라고도 하는데, 걸방이라고도. 그러니까 서당 설립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고, 왜냐하면 서당에는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릴 수 있는 것이 서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당은 보면은 그 서당의 그 수준이 지역마다 같은 지역에 있다더라도 그 훈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당 수준은 천차만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당 훈장을 지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서상경을 자유롭게 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은 별로 없었고, 법적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교적인 초보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서당을 열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이 사실은 전세 개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당시 양반 명문 집안들은 서당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문 집안들은 전부 다 집에서 가학을 시켰습니다. 집에서 독선생이를 모셔놓고, 요즘 말하면 과외 선생을 모셔놓고 자제들을 교육시키죠. 물론 이거는 소수이긴 합니다. 한 5% 정도 들어간. 전체 5%인데. 그런데 이 가학을 집에서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공통적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전통 있는 나라들의 전부 다 교육은 가정교육에 시작됩니다. 근대에 돌아도 20세기 돌아도 미국 같은 데도 학교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 같이 다 교육시킵니다.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교육은 실제 생활과 직접된 교육,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미국의 귀족이나 영국 귀족들은 그 사립학교 가더라도 귀족학교가 또 따로 있지요.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들, 안 그러면 집에서 교사를 불러서 다 가르칩니다. 물론 재정적 기반이 되니까 그렇게 했지요. 보통 우리가 양반을 기준해서 보면 글자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제일 많이 글을 배우는 게 외숙입니다.
외숙이 1차 서성이죠. 왜냐하면 외갓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외숙에게 보여오는 게 기본입니다. 커서 집으로 돌아오기, 아버지가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다면은, 주로 이제 친척들이죠. 대체로 당숙이라든지 집안일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할아버지 친구분에게 공부를 배웁니다. 아니면 아버지 친구들. 할아버지에게 직접 글을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공부한 사례는 극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죠. 그 조선시대 교육법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절대 그런 표현이 좀 안 가르칩니다. 할아버지 안 가르칩니다. 손자를. 그럼 누구입니까? 친구한테 보냅니다. 그럼 할아버지 친구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고 아버지 친구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고 공부는 직계의 자식이 안 배우는 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교육은 아마 혈연 간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독선이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최초의 교육기관은 여기까지니까 국립학교로 치면 고구려 때 소수리망 때 설치된 태학이 있습니다. 소수리망이 유교 체제로 국가를 정비하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인재입니다. 관료들이죠.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길러야 자기가 세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 관료로. 그래서 중앙에 태학을 가르쳤는데 중앙의 귀족들의 자제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방대에도 학교를 만들고 그게 경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설립된 경당은 이거 다 요즘 말하면 국립이죠. 근데 여기에는 유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설을 가르친 중앙 관료들이 교육하는 그런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자제들을 뽑아 가르칠 때는 활쏘기, 칼싸움 이런 무술 교육까지 같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 출신들은 뭐에 썼다는 겁니까? 하급 관료 내지는 국방에 필요한 인재를 쓰는 것이고 중앙의 고급 관료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 자제를 뽑아서 쓰게 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때도 벌써 이미 중앙과 지방의 교육에 요즘 말하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앙의 고급 자제, 귀족들의 자제들은 중앙 관료가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공무원 소양 교육을 시키고 지방은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무술 어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방학교의 경당이 오늘날 보편 교육의 출발이 되죠. 체육하시는 선생님들은 봐라, 우린 체육부터 가르쳤잖아. 경당 봐라. 그때 체육 가르쳤잖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사실. 교육은 고려시대에 상당히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여졌다는데 사실은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불교를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 성균관이 만들어지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실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교육은 조선시대로 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국가 통치 차원에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당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남성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존여비라는 개념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대상은 그 전근대 시대는 남성이 대상이었고 여성은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참 우리로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여성들이 좀 슬픈 얘기죠, 사실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1954년인가 하면 그때까지 여러분 안동에 도산서당이죠. 도산서당에 들어가면 딱 정문에다가 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색불입 딱 써놨습니다. 색불입. 여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954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서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해방되고도. 그 현판에 나온 판이 조그마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있으면 큰일 나겠죠. 색불입. 여자는 서원에 들어오지 마라.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는 그런 점에서 좀 이중적이죠. 그렇죠? 여성들은 서울에 들어온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여성하고 같이 사니까 좀 안 맞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훈장들이죠. 훈장이죠. 조선시대 이런 이성계가 나라 딱 건국하고 나면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는 성균관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직단 짓고 나면 성경부터 먼저 걸려가거든요. 성경관을 지어서 불교식 사유 세계를 유교식으로 쫙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 국민이 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 중심의 고려에서 유교 중심의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유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교육이 제일 앞설 수밖에. 그래서 성경관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사직단 다음에 바로 짓는 게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짓고 사직단하고 바로 성경관을 지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관을 짓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유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윤리가 유교윤리에서, 불교윤리에서 유교윤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훈장을 보면 흔히 다른 말로 학구, 학문, 학자의 탕괄 구자로서 학구라고도 하기도 했죠. 이 훈장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아동이 중요하죠. 요즘 말하면 교사와 학생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당은. 딱 두 집단만 있으면 되죠. 예, 훈장의 자격은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얘기했고, 학업 수준도 천차만별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훈장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훈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자 해석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훈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력 없는 훈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주 실력이 뛰어난 교사가 있는 반면에 뭐 실력이 없는 교사도 많습니다. 제가 간혹 교육연수원에 가면은 중도학교 꼭 비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연수하고 나면 과목별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 가르치는 과목의 평균 점수가 70점이 안 넘습니다. 어떤 때는 영어 같은 과목은 40점도 나오고 수학은 30 몇 점도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그런데 그분은 또 교실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주치의와 피교육자의 차이. 저도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저도 한 80 몇 점밖에 안 나오던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시험 치면 다시 또 재교육 받고 시험 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뭐 현실인데, 이때 훈장도 상당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잘 쓰시는 말이 접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접장. 이 접장은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어디 보면 선생님을 좀 비하하는, 그러면 접재이나 접장질이나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데, 접장은 굳이 말하면 오늘날 치면 학급 반장 정도 되는데요. 이 반장은 오늘날은 반장이 아니고 학생의 수가 많으면은 훈장 선생님 혼자서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학동 중에서 뛰어난 학생을 뽑아갖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별도로 가르치게 하는 것이 접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게 그죠.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을 땐 또 접장이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 훈장이 이제 가르치고 나온 이제 그 중에 요즘 말하면 학습 지진아들이죠.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때 나온 말이 사실은 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이 선생에 대한 비하가 되면서 접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접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강의 보조, 조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게 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장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동기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운영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동이 갔을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월사금을 얼마나 냈을까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월사금. 그런데 전통시대 유교 교육은 반드시 요즘으로 표현하면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은 오늘 말하면 우리가 자기 생계성으로 학원 열어서 하듯이 훈장을 열어서 자기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운영은 개방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서당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양반의 자제도 갈 수 있고, 평민의 자제가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노비의 자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비의 자제가 어떻게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또 향교에 가서 공부를 하냐 하지만, 노비는 외거노비와 솔거노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거노비라는 것은 독립적 생활하고 독립재산이 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하고 한 집에 살면서 주인에게 예속돼서 개인 사유가 전혀 인정이 안 된 노비가 있지만은 외거노비는 바깥에
노비하고 주인하고 같이 안 삽니다. 다른 데 삽니다. 살면서 신분만 노비고 그 노비 주인의 토지를 경작해 주거나 뭘 임무를 하고 그럼 끝입니다. 직접적 예속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립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고 독립적인 경제가 되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사실은 경제적 수준은 평민과 똑같죠. 그런 자제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있죠. 소수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조선시대 과거에 볼 수 있는 신분은 평민까지 다 됩니다. 평민 출신도 과거급제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반만 과거급제하는 시험이 하는 게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험을 쳐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민들이 과거급제해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급제하더라도 관직을 재수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도 관직에는 과거에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살펴보니까 천자문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본 천자문이죠. 뭐 우리가 공부 이렇게 하면 하늘 천 땅지 금을현부터 시작하니 천자문 그다음에 계몽편, 동몽선섭, 명심보감, 경몽요결, 뭐 소학, 통감, 사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당의 경우는 명심보감이나 경목요결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뭐 완성된다고 봐야 되죠. 소학 붙으면 이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소학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글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소학만 하더라도 뭐 우리 한원당 김경필에서는 평생 소학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실제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수준은 뭐 이 정도 경목요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좀 수준이 높으면은 저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요. 공부 방법은 완전학습입니다. 완전학습은 그 자체를 완전히 익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읽는 건 아니고 완전히 학습. 완전 학습은 기본은 뭡니까? 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자문 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분 중에 천자문 외우고 뭐 다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분 만나면 겁나는 게 막 사설을 막 외우고 계시잖아요. 맹작한 몇 페이지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시험 치는 걸 성균관에 옛날에 누가 한번 물어보니까 성균관에 시험을 치는데 제일 쉬운 시험이 뭐냐면 우리 시험 보면 다 어렵죠. 제일 쉬운 시험은 외워 쓰는 거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 그거는 뭐 어지간하면 다 한대요. 왜? 또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연서는 글자 한자를 놔놓고 요 글자 앞으로 뭐 몇 자 써라든지 요 글자를 뒤로 써라든지 또 글자와 글자를 떼어놓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지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뭐 거꾸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자문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자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문답을 통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글자를 훈장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학생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 속에서 예시를 또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강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강의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하고 다른 점은 이 배운 학동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례를 또 자기가 실천했던 사례를 훈장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점이 오늘날 우리 교육. 그래서 그 당시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배운 것을 현장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지행합일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세소응대를 배웠다면 집에 가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정말 세수하고 유자를 개고 부모에게 인사하는 걸 했는지 안 했냐를 점증해 가는 거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간혹가다 이제 글씨, 우리가 뭐 글씨도 배우기도 하고 장문 같은 건데 서당에서 일반적으로 글씨 공부나 장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건 일제시대 사진들입니다. 그때도 서당에 남아요. 서당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서당 공부하는 자세들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사실은 이 초등교육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요즘 우리 교육하는 사람 모이면은, 현직에 있는 사람 모이면, 제일 학생 다루기 쉬우면서 어려운 거는 초등학생이다. 어떻게 보면 말 제일 잘 듣기도 하고 제일 안 듣기도 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하다가 울기도 하고 오줌도 싸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걸 허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너무 경직되고 오히려 제일 분방해야 될 것이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 그 자유분방함이 대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유분방해야 될 것이 대학교 가면 완전 교실이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 있고 대학은 그래도 고등교육인데 어떻게 초등보다 고등교육이 더 못하냐. 이제 초등교육 할 때는 열심히 선생님 그러면 호학 한번 봐도 딱 잘 듣는데 심오한 학문의 고등교육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자유로워요. 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 가면 지멋대로 된다 갑자기 이게 이제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떻게 초등학교가 하루에 3시간 하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10시간 공부하는데 대학은 1시간만 하면 되죠. 놀아도 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12년 교육이 대학 3학년까지 뻗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공부했던 것이 그때 공부했던 게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영향을 주고 진짜 대학 공부는 4학년 되면 할까 하는데 졸업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잘못된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니 대학 가서 니 맘대로 하라. 니 놀면 될까? 아이가 지금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게 머리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 가서 아버지 놀아라 했지 않습니까? 어머 놀아. 선생님 놀아라 하던데. 그래서 대학의 도서관은 불이 꺼집니다. 고등학교는 불이 확 하는데. 그게 우리 교육이 역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 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유학 가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잘하는 대학 가서 공부 척척 확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자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저런 시절에 공부를 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글씨 쓰는 거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서당에서 좀 고급 정도 가야 이 정도 그려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어린애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유치원 하는 그 규모에서 노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서당 가면 이 김홍도의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아마 지금 공부 못해갖고 우는 학생 아이가 울기도 하고, 서당의 모습은 전부 다 연세 많으신 이 훈장들이더라고요. 이 김홍도 그림이 참 서당, 그 당시 조선의 후기의 서당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훈장 스님들이.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학생 가르치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각 지자체나 막 전부 다 이렇게 서당 체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전부 다 저도 뭐 체험을 현장 가기도 합니다만 체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름만 체험합니다. 이름만 전부 다 체험 붙여놓고 이 하루 가서 그냥 한두 시간 앉아 사진 한 몇 장 찍고 도로 체험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 안 됩니다, 사실은. 적어도 한 며칠간 정말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해야 한두 개 정도 느낄 정도 되는데 가서 우르르 갔다가 사진 찍고 오는 이런 건 체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순수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체험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갔다 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런 도움이 기억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반성이 돼야 되죠.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재들을 모아보니까 요즘 현대판은 명심보감 되고 동몽선수 있고, 근데 요즘 대학생들에게 이 펴서 읽으라 하면은 못 읽습니다. 못 읽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 소학을 들고 배운 적이 있는데 소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글자라. 저는 소학이라서 쉬운 줄 알았는데 내용은 쉬운데 글자는 어렵더라고요. 대학은 글자는 쉬운데 뜻을 알기가 어렵고. 역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재였습니다. 다음 향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향교는 이제 오늘 어느 국립 중등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등교육기관. 향교는 중요한 이유가 향교를 졸업하면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성균관은 국립대학 아닙니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그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는 거죠. 물론 뛰어난 학생은, 뛰어난 향교 졸업생은 바로 과거에 응시해서 관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균관에 거쳐서 나가게 되죠, 사실. 그럼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균관 정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거기에 입학하려면 성향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알겠지만
성균관이 중요한 이유가 조선동 기후 유교가 있기 때문에 유교의 사유세계를 가진 유교 사상하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성계가 처음부터 성균관 짓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왕이 딱 되고 그 이듬해 수령 지방 관찰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수령이 밑에 지방관들이 어떻게 건물을 잘하나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매겨라. 그걸 하나 중요한 항목을 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방으로 내가 수령 하면은 도호부사, 부사, 현령,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지방 오늘 말처럼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다 수령인데요. 수령에 해당되는데 관찰사 밑에서 관찰사는 정삼품입니다. 그러니까 사품이야 도부사, 뭐 현령, 뭐 부사, 목사 다 수령이거든요. 그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교형이 있습니다. 교육. 수령이 제일 중요한 거는 농업과 상업, 농상을 어떻게 잘 일으켰냐.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그 동네에 살기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이 되고, 그 다음에 군정, 부역, 그 다음에 송사를 아주 잘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이거는 나쁜 습속을 빨리 없애서 하는 거죠. 여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을 어떻게 잘하냐. 이게 수령 고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7개 중에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들은 자기가 내려가서 고가 점수를 잘 받아야 성질을 할까 하면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교육을 중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빨리 됐다. 우리가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거는 교육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육열이 안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지나치게 교육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실제 뭐 교육이 그렇다 해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를 보니까 향교가 전국에 329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인구 대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서울 인구가 조선시 영조 오면 16만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근대 들어오기 전인데, 그때 조선 초에 329개의 향교가 건립됐다는 것은 향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이 329개 나온 인재들 중에서 200명만 뽑아서 성균관에 입학을 시켰으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향교는 주로 어디서 썼느냐? 입지를 보니까 고을 치소의 중심지에 향교가 들었습니다. 향교는 거의 관아의 동쪽에 있습니다. 관아의 동쪽. 그 대구 향교는 지금 관아 그 대구 그 업성하고 비교하면 동쪽이 아닌 이유는 대구 향교를 이건했기 때문에 저희 원래 있던 데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죠. 관아가 그 향교가 있는 동네 이름은 거의 다 교동입니다. 거의 전국의 도시들어서 교동 그런 건 전부 다 향교가 있기 때문에 교동입니다. 서울에는 명륜동은 그 성균관 명륜관이기 때문에 명륜동이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향교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동하면 향교가 있구나 이러면 거의 100% 맞습니다, 사실은. 향교는 처음 지을 때 사찰 자리를 많이 뺐었습니다. 사찰 자리에 뺐었죠. 대체로 나주 향교도 그렇고, 요 고령 향교 지금 가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고령 향교도 원래가 절이 있던 자리를 밀어내서 향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해서 어디로 간다고? 유교로 바꾼다는 거죠. 불교의 중심지, 정신문화의 중심이 사찰이었죠. 그 사찰에다가 다시 이제 불교가 가니까 유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향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죠. 서원도 전부 다 사찰 자리에 아니면 그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뭐 소수서원은 당연히 숙수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소선이 들어섰게 되고요. 그 부제들이 전부 다 절에 서던 석재물이 그대로 사용됐죠. 여기 옥산소 가고 옥산소만 하더라도 그 위에 원래 있던 절 옆에 절에 있는 사찰을 그 절은 없어지고 절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바로 옆에 세워졌죠. 그래서 세웠다는 것은 절 자리에 세우진 않았지만은 절이 폐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 정예사라는 절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에서 유교로 완전히 넘어나가서 교육시설에서 확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상 풍속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당을 건립합니다. 사당 건립을 하는 이유는 불교에서 제사라든지 상례 이런 걸 전부 다 절에서 했거든요.
그걸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사당 건립 운동이 제일 먼저. 그 심지어 세조 때 가면은 뭐 사당 없는 사람은 관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수천 년간 내려온 거기 문화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당 있는 집 별로 없죠. 아직 그렇게 사당 건립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뭐 사당은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은 따라가기가 어렵죠, 사실은. 구성과 건물 배치는 성균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균관의 축소판이 지방의 향교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중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당은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이 있습니다. 대성전은 성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 성년을 추모하는 것이죠. 성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성전은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년의 위패를 반드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교육, 명륜당이죠. 뒤에, 명륜당은 뒤에 좀 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실은 오늘날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명륜당을 기준해서 동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좌측에 있으면은 양발의 자제들, 서쪽에 있으면 평민 이하의 자제들은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별도로 하니까 공부는 집단으로 합니다.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륜당에서 제일 성균관도 마찬가지죠. 성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보면은 배치를 보면 전락 후면인데 그 들어간 출입구 정문의 앞에다가 명륜당이 있으면 전학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뒤쪽으로 그 대성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죠. 이거는 그런데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원칙이 아니고요. 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락 후묘, 전묘 후학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향교가 서운도 똑같습니다. 성교의 땅, 그 생긴 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지세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늘 보면은 뭐 명당 자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땅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역석을 해서 해석하는데, 요런 전락 후면은 평지의 향교는 거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는 반드시 전묘호학이 됩니다. 전묘호학. 앞에 그 대성전이 쓰고, 산지형은 앞에 전학이 뒤에 그 대성전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땅 생긴 건 대로 갑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용어로 전착 후관이 좋다. 앞에가 좁고 뒤가 넓으면 좋다는데 사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땅을 뭐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원래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놓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해석하자면 후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때는 전학 아니면 선전의 제사를 중요하면 전묘.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이건 지형 때문에 생기지 그것이 무슨 원형이 원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향교 건물의 크기, 규모와 크기는 선전의 배의 수에 따라 다르고 지방의 군연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학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선전에 대한 배의가 제일 많은 배의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묘죠. 성경 문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대설리, 중설리, 소설이 있는데 대설리에는 136분의 신의를 모시면 대설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60여 중설이고 30몇 이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을 그 위패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이냐 지방이냐 지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가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그 향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향교는 상주향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주향교. 그 상주향교를 보니까 대설리에 속해 있도록 대설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향교가 현존하는 향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문묘를 보니까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성, 공자, 사성, 요 합쳐서 이제 5성이라고 하는데요. 공자 좀 있고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4성, 5성 모시고 그래서 공자를 중앙에 놓고 좌우로 안자, 정자, 자사, 맹자 그 다음에 공문십철, 공자의 제자 중에 10명 송나라 때 주돈이 뭐 정의, 정호 이렇게 송조의 6현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72현 그 다음에 중국의 명령 92 동방 18현 이거 다 모시는 데가
대설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동방 18인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100명 넘는 숫자 중에서 이 얼마나 이 우리 교육 제도가 중국을 본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의 성기능보다는 중국 사람 성기능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뭐 당연히 사대주의였고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니까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대구 향교로 제가 보니까 소설이 해당하는데 5성이 있어요. 공자부터 5성은 당연한 거고 신라 이연 하면은 신라 이연 누굽니까? 예, 최치원하고 설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송나라 이연, 고려 이연, 조선 15연 이고요. 경산 향교를 저 보니까 경산 5성 있고 송조사연, 동방 18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교마다 배위하는 순서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산한교 이것도 이건한 종입니다. 세 번째 이건한 겁니다. 마지막 이건한 것이 원래 있던 자리는 이쪽에 있다가 그다음에 저 어느 학교입니까? 거기 있다가 일제시대 그거 다시 해주고 지금 옮긴 데가 세 번인데 여기 있고 요 경주 향교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대설이는 아닌데 강에 있고 요게 나주 향교 모습입니다. 상주 향교를 기존 평지형이죠. 저기 평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속 건물로 지어진 것이고요, 사실. 그 향교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게 분명히 돼요. 제일 중요한 이제 명륜당이죠, 사실은. 윤리를 밝힌다, 성균관의 명륜당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교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마다 그 교육한테 그 누각이 있는데 이 누각이 이름이 다 따라 있습니다. 풍화루. 풍화루 가면은 풍속을 교화한다. 그 향교가 바로 이제 단순한 교육만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이제 풍속 교화라는 게 있고 청송향교는 현판이 청하루입니다. 청하라는 말은 인재를 길러낸다. 그래서 향교마다 지향하는 바들이 상당히 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들이 누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누각이 정문을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도 돼야 그래도 규모가 있는 향교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실. 누각 없는 향교보다는 누각 있는 향교가 훨씬 격이 더 높고 이제 지역에 따라 그런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 향교는 이 만화로 되어 있는데 만 가지 모든 사물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그 만 가지 사물을 변한다 이런 뜻에서 만화루라는 현판, 누각의 현판이 생겼습니다. 향교에도 학생과 선생으로 구분되는 건 뭐 당연하죠. 교수, 훈도, 교도, 학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향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교수를 파견합니다. 교수님을 파견하는데 종육품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과거 급제자들에게 너 어느 지방 향교의 교수로 내려가라 이러면 안 갑니다. 왜냐? 첫째 지방이기도 하고 이 향교 가서는 관직 진출이 정치권에서 벗어나니까 다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관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을 기피하니까 지방 유생을 뽑아서 그냥 교수를 시킵니다. 관찰사 시키기는 아니면 생원 진사만 돼도 교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등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녹봉을 줬습니다. 교수 미 1년에 24석, 그래 살 23석, 콩 8석, 보리 이렇게 줬습니다. 저와는 올라가면 현금이죠. 돈. 훈도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뭐 환산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과거 급제자는 안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왜 가? 중앙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 급여를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지급을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열이 떨어지거든요. 향교 교육에 대한 지방관이 떨어지는 지방관이 나중에는 이제 이거 교수 훈도를 그 학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기로 가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선호하냐? 이 교육의 체제가 서원 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지방 중등학교는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누구든지 15세 이상이면은 향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부나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구는 50명, 현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역시 향교도 아까 그지만 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어떤 사람이 여기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냐, 훈도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정년 제한은 없는데 학생 신분을 향교의 학생 신분 교생은 40세까지 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학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만 걸어놓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좀 교생의 명부가 있는데 그 유생들이 교생 명부 유생안이고 청급론인데 이것도 이제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양반 사대불 그러니까 동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요즘 말하면 재적 학생부를 갖다가 유생안 또는 청급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재에서 공부하는 그 평민 이하의 사람들은 교생안, 교환이라고 달리 했습니다. 학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그래서 신분제 사회의 모습을 향교 내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뭐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국가의 향교 교육에 관심이 저하되다 보니까 향교 교육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 유생들이 자치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구성했죠. 임원을 구성해서 도유사, 장이, 그다음에 유사. 근데 요거는 이제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관아가 향교 관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장이들은 그 역할에 따라서 청검장에는 주로 과거 시험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학생 조직을 청검장, 장이는 요즘은 학생회장이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곡은 역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학고는 그 경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머리 좀 지가 높으면 수장이, 부장이 이렇게 자기 서열을 했고, 그다음에 각자 역할을 맡아서 유사를 했고요. 노비들이 자벽을 냈습니다. 나중에 노비들이 자벽을 하다 보니까 노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평민을 고용해서 향교를 관리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고직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직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향교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향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화의 산실이었다는 점. 아까 지금 그 만회로라든지 그다음에 청하로 그래서 향교 교육은 축이 좀 하나는 강학이고 하나는 교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강학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통교육은 아까 대한 인성,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명분이고 역시 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과거 시험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교 교육은 과거에 출제되는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생원은 주로 사생원 시험을 치려면 사서오경을 공부했고 진사 시험을 치려면 부 한 편 또 명이나 잠 중에서 한 편을 공부를 해야만이 진사 또 생원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향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는 사서와 오경이었습니다. 사서 오경이 기본 교재였고 그 다음에 기초적 소양 과목을 보니까 소학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 서당 교육하고 차이점은 이제 소학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좀 뻗어나가면 이제 효경, 성리대전, 삼강행실도, 심경, 근사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경과 근사록은 굉장히 그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향교 교육보다는 오히려 서원 교육에서, 고등교육에서 더 많이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연중이었습니다. 그 동제 서재에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방학을 했습니다. 그 조선시대도 방학이 있고 연중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고강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향교가 사회 교화에 끼치던 영향은 향사를 이런 그 정일날 지내는 춘추석전제를 향교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선언의 그 뜻을 받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그 지역민들이 가르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석전제는 음력 2월달과 8월달에 정일날, 첫째 정일날 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거의 뭐 생명처럼 여겼죠. 저희 조부님은 천하에 일 없어도 그날은 큰 도포를, 평소에 입지도 않은 도포를 내갖고 그걸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안에 무슨 일이든 석전제를 제일 중요한 공자 제사 지내는 걸 어릴 때 그거 꼭 가셔야 되는 그건 뭐 참 몸이 아파시도 가시던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석전제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화를 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향교가 향약을 주관합니다. 향살에 향촌에 젊은이들 모이고 그 사대부들 모아서 활소는 향살에서 기본 질서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엄줄에 그 나이가 성년이 될 때 되면 모아서 술을 마시는 예를 가리키는 건 전부 다 향교가 주관했습니다. 지금 뭐 술 마시는 그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지만 그때는 다 향음주례라는 걸 가르쳤죠. 향음주례, 향사례. 그래서 기본 질서를 가르치고 어른을 대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술을 어떻게 따르고 다 가르쳤는데 요거는 요즘 어느 서울인가 어디서 뭐 서울이 아니라 향교 어디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런 게 향교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뭐기 서원인데 서원.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원은 서원이 서는 것은 관악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원은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사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문제점은 사립이 많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사립 별로 없습니다만 초등학교도 사립이 있고 중고등학교 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거의 뭐 90%가 사립이죠. 우리나라는 사립 교육이 천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립학교 교육에 문제가 많다. 이걸 교육이 정상화시키려면 교육부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립이 우리는 전부 다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죠. 어쨌든 서울은 사립대학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관악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균관이나 향교가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다는 이제 학문 수양이 아니고 어쨌든 과거 시험에 가서 관료로 나온 걸 목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양성하고 뭐 학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더란 거죠. 그런 가운데 성균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향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방에 실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죠. 실력 있는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지방도 등급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의 수령은 반드시 과거 급제자가 문과 급제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과 급제자가 지방 수령 내려갑니다. 그보다 이제 3등급 좀 이런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기준이니까 어렵니다. 예를 들면 뭐 천자가 달리다든지 촌자가 달린 데는 그냥 음서직으로 온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통치 자체가 문과 급제자 가느냐 무과 급제자 가느냐 음서 출신이 아니라 지방이 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예를 들면 성주는 뭐 굉장히 주자가 달리는 고려시대부터 대우죠. 저기는 당연히 문과 급제자가 옵니다. 대구는 대구부였죠. 대구는 어정쩡한 동네입니다. 대구는 옛날에 오늘날 우리가 대구가 크지만 옛날에는 대구는 지금 현재 대구 업성 정도 임진왜란이니까 대구 업성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앞산이나 지금 대명은 다 달성이지 않습니까? 대구는 격이 그렇게 안 높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경상감령이 오면서 대구가 격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럼 영천이라면 천자 돼가니까 어떻게 되면 음서직 관지 수령이 되고 경주, 진주, 상주 이런 데는 문과급제자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관악 교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하는 살인파들이 성장하는 살인 유생들은 관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도 기피합니다. 성균관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날 서울대학이라 마찬가지인데 성균관에 안 들어가려고 전부 다들 사립형 서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거 가봐야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살인이 성장하고 살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이 과거 시험을 중시하거나 출세 지향적인 이 교육 풍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격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성리학적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명분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훈구 세력들, 공신 세력들에서 뭐로 바뀝니까? 살림 세력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늘 비하면 전 정권을 차별화하려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하냐, 넌 도덕 의리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학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언론을 또 강조하죠.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좀 고도의 수업을 받고, 수업을 또 학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선생의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당연하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 하면 학교 선생님 수준도 학교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연구 실적이 없어도 서울대학 교수하면 서울대학 교수가 되고, 아무리 선거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도 저 지방대학 하면 지방대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 나중에 이제 정치 세력의 결집 장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서원이 성질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실은. 어쨌든 살인들이 주도하면서 자기들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학교 교육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걸 실천한 사람이 주세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세봉이라는 사람. 뭐 주세봉 혼자서 생각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은 어쨌든 서울은 시대적 배경 속에 성장하는데 뭔가 우리가 교육의 중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제사 기능을 합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명분을 합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주자가 공부를 했던 백록동 학교가 떠오른 거죠. 백록동 학교. 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백록동 학교, 백록동 그 백운동 서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고도의 학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기록들 보면 여기는 뭐 반대파들을 불러서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육상산이 와서 자기 그 육상산은 그 주자하고 정반대편에 있는데 육상산이 와서 직접 거기서 자기 사상을 펴고 그 제자들하고 토론을 벌리고 뭐 이런 정말 치열한 공부를 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치열한 대학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그러다 이거 뭔가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걸 실천한 사람이 주세봉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백록동 학교를 모범으로 삼아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 세웠거든요. 원래 중국에 처음 세운 백록동 서원이거든요. 백록동 서원. 뭐 경치가 굉장히, 저는 안 가봤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산속에. 저는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 세웠죠. 어디서? 안양이 고향에 세웠죠. 오늘 풍기, 그 당시 풍기죠. 영주에다가 안양생이 고향이 거기니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백록동 서원을 본따서 백운동 서원을 세웠죠. 그래서 안양생을 왜 세웠냐? 안양생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온 최초의 분이죠. 원나라로부터 원나라에 왔던 그 성리학을 가지고 왔어. 우리나라에 전파했다. 이렇게 해서 안양으로 치죠. 그래서 백운동 서워서 선현에 대한 제한과 그 다음에 후학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세웠던 겁니다. 이게 중심이 돼서 이제 교육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뭐 지금 이건 후대 건물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그 강당 교실로부터 시작되죠. 요 교실이. 요 분이 안양 선생님. 서원이 이제 향교나 성교관하고 다른 점은 뭐냐. 서원에는 이 선현의 진령을 모셔놓고 배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내 스승님이 저랬구나. 아, 주자 스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주자를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자기 마음을 다져 공부하는 그게. 그래서 최초로 이런 이제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안양생 말고 안양, 그 다음 백문보, 안축생 뭐 이렇게 쭉 걸려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주자 선생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또 제대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죠. 요 규모를 확장시킨 분이 태계 선생이죠. 그래서 1550년에 분기 군수로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뭔가 해보겠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상소를 쓰죠. 그래서 이게 임금이 현판을 하나 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막 하면서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그러더니 명종이 그래? 하면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끊어진 학문을 이어 닦는다. 이을 소자에 닦을 소자. 그동안 주자 학문이 끊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어서 해라.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내려줘. 또 임금이 현판 하나 주면서 그냥 딸랑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줍니까? 노비도 주고 전답도 주고 책도 줬죠. 요거는 요즘 시간은 부상입니다. 부상. 그러니까 다른 서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기는
부상을 주네? 그럼 우리도 하자. 이래가 막 상소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서원 안 해주노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서원이 사역이 남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립학교들이 우죽순처럼 서는 서원이 우죽순 계기가 됐죠. 너도 나도 서원을 생겼습니다. 서원을 만들죠. 대원군이 1868년에 그때 서원 철폐할 때, 1868년 서원 철폐할 때 비공식 서원이, 비공식 자료에 서원이 전국 몇 개인지 압니까? 1600개 있습니다. 1600개. 대학이 1600개 있었다. 지금 중대학 향교가 300 몇 개밖에 안 대학이 1600개 말이 되겠습니까? 공식 정부 기록은 6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600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안 망한 게 다행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원 설립 복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내린 거니까 여기 세금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역을 받은 그 서원의 전체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면세, 면역의 특권이 내리죠. 그러니까 서원이 점점 어디입니까? 특수 집단화 되어 갑니다. 지혜 법권적인 그런 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 출신들이 또 관료가 있죠. 또 서원에 모시는 선녀들의 그 위상에 따라서 서원의 격이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서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이 합니까? 국가에 자꾸 세금 내라니까 안 되겠다. 내 재산을 아예 서원에 갖다 얹어버리자. 그래서 그걸 투탁이라죠. 서원에 딱 얹어놓으니까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되죠.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원에 얹어놓고 자기가 그 자기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서원이고 실제는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투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병폐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원이 어디서 있냐니까 전부 다 경관이 탁월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원들 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 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관이 탁월한. 이 사람들 명분은 겁니다. 서원은 향교와 차이지만 서원은 치소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에요. 멀리 치소 가까이 있는 서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소보다 멀리 떨어지고 외딴데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뭡니까?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부 다 좋죠. 계곡 안 끼는 서원이 거의 없습니다. 계곡 끼고 있죠. 산 밑에 있죠. 한마디로 경관이 탁월한 것. 그래서 뭐라냐. 우리는 세속으로 멀리 떨어져 봐야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치 좋은데 공부한다. 한마디로 전부 다 명당자리죠. 근데 그거 하면 진짜 공부 잘 됩니까? 그 선비들이 거기 가서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비들이 거기 가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학문이 주작을 뛰어넘었을 텐데 나쁜 짓도 많이 죠.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저 소수선 앞에 가면 청다리 그 전설 그 얘기만 들어도 다리 밑에 주워있는 얘기가 청다리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 우선 그 기본적으로 서원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선년에 대한 재향과 후학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년에 대한 재향은 성균관이나 향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성균관 재향과 향교를 후학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명분인 것 같아요. 선년에 대한 재향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서원의 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서원의 그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공자를 모신다. 우리는 태계를 모신다. 우리는 누구를 율곡을 모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원의 명망.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을 모시는 서원이 뭐 엄청나죠. 원래는 서원이 뒤에 원래는 서원 한 분, 그 당시 학문과 인문이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을 제향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복수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만 해도 영남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엄청나게 많을걸요. 율곡. 그리고 곳곳에 귀신이 있다면 그 갔다 다니기 바쁠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이 나중에 잘못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내려가면 뭡니까? 봉당 정치의 근거지가 되고 당파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학파나 저 문중을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 문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냐. 왜 이리 변하냐.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나면 임진왜란에 그 참여했던 순절자들도 야, 우리 봐라. 임진왜란 때 그때가 그분 돌아가셨잖아. 이분도 우리 모셔야 안 되겠냐. 서울에 모시고 오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안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파 중심에서
이제는 문중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중이 이름이라도 서울이라 그냥 건물 하나 놔놓고 서울에 이름은 얹자. 그래 이걸 어쨌든 노력을 하고 사행만 받자. 그러면 재산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병폐화 현상이 되죠. 서울에 끼친 해악이 큽니다. 그 정약용에도 뭐 목요새 사만사에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서울이다. 남방의 좀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병폐가 심한지 아십니까? 서울은 기와장만 오늘 같이 어제 비가 막 왔는데 기와장 무너져도 자기들 그 고지기가 있어도 자기들 로비가 있어도 절대 수리 안 합니다. 그 보수 안 합니다. 경주 옥산서 예를 들면 경주 그 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 어제 비 내리 담장 무너졌다. 고치라. 그럼 거기서 군력을 동원하는데 그래서 고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백성들이 서울이 겁이 나는 지방에 관이 내려오면 안동 도산서원의 원장으로 내려온 사람은 적어도 판서 이상을 지낸 사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안동 부사기가 돼야 5품밖에 안 되거든요. 5품인데 1품, 2품이 딱 앉아있으니까 아닙니까? 그거 가서 먼저 인사해야 되네. 그거 가서 인사하고 저를 잘못하면 집에 가면 중앙에 올리면 바로 또 파면돼 버립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관 조직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서울이 문제가 되니까요. 서울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학 후묘입니다. 학문 그 공부하는 강당을 앞에 세우고 뒤에 변호사인데 주로 보면 이제 정문은 누각이 나중에 겸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강당, 내산문, 사당. 사당은 거의 다 담장을 쳤습니다. 신성시 하도록 되어 있었죠. 담장을. 물론 서울 전체도 담장을 칩니다. 그러나 서 중에 특히 사당은 돼서 격리를 줬는데 서울은 그 일반 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산문, 내산문, 향교도 대성전 들어갈 때 내산문을 거쳐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규격을 다 갖춘 서울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름 있는 서울은 다 그렇게 하긴 하죠. 건물들은 뭐 오늘 도산 서울이 제일 대표적인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서수 서원의 건물 배치는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원의 경우는 정문에서 이제 그 강당을 거쳐서 대성길 그 명당 이렇게 사당으로 들어야 되는데 소수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 서원은 기본적으로 절대이기도 하고 평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땅이 생겨서 일직선으로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당과 강당을 동시에 놓죠. 평행선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오면은 교육시설에서 제향공간으로 바뀌십니다. 교육이 이제 뒷전으로 가버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거의 뭐 서운이 서서히 떠납니다. 없어져 버리고 제향공간으로 바뀌고 19세기 들어오면은 사당, 강당 두 개만 딱 있어도 서운으로 인정이 받던 거죠. 요 두 개만 있어도 서운이 되는 겁니다. 고산서원 같은 경우 서원의 이름이 붙는 이유도 사당 하나, 강당 하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동제, 서제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명칭이 이제 작가리 벽이고. 그래서 이제 이름, 누각 이름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 서원마다 특별히 다르죠. 무변루, 만대루, 수월루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무변루는 뭐, 만대루는 제일 비우게 소수서원에 들어간 이 전체 배열을 보면은 요거하고 요 사당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실은. 요 땅 생기기 그렇습니다. 그 소설은 내가 입구에 보면 경념정이 있고 경념정 건너편에 경자 바위가 생기죠. 뭐 태계 선생이 썼다는 뭐 누가 주세목이 썼다면 어쨌든 그 현판에 그때 명유 친필 현판에 내고 경영점에 요 전설에 보면 요 정자 요 글자가 하나 올라 끝이 있는데 뭐 임진왜란때 누가 일본인이 와서 도끼로 찍으려고 하다가 뭐 벼락 맞아 죽었다는 뭐 이런 이상한 전설도 있는데 뭐 그 주돈이 이를 본받게 하고자 하면서 경념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죠. 도산서원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도산서원이요. 뭐 태도 한석봉이가 이 글씨를 쓸 때 뭐 원자 쓰고 서자 써 산자 쓰는데 도자 써를 하니까 놀래가고 약간 글자가 도자가 삐뚤어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전부 다 그 서원의 신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보십니다. 뭐 한성부가 도자에 놀래갖고 거꾸로 쓸 만큼 그건 명필가가 아니죠. 그건. 원래 도산서원 같은 경우도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요 도산서당이죠. 태계 당대는 요 집 요 건물 요 하나였습니다. 하나.
요 건물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자 집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다 확장된 겁니다. 도산 태계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요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 도산 서당이었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확장해서 도산 서원이 된 겁니다. 그 1,000원짜리에 보면 잘 나오죠, 사실은. 이거는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 다 아시니까 무변 안도산 이거 뭐 만대루 이거는 뭐 동양의 그 개인 일반 누각 중에 제일 규모가 큰 누각이 이 만대루입니다. 도동서원이 가고 수월은 왜 수월이냐 물과 달이냐면 이게 낙동강하고 자연 경관과 우리들에서 이름 붙인 게 수월로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립대학이니까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학 수준은 최고였습니다. 학생들의 실력도 최고였고 교수 가르치는 사람도 실력이 최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이 서원이었고 서원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서원에 공부하는 과학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원의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일 많이 서원 나온 데가 사실은 소수서원이었는데 나중에 도산서당이 들어서고 도산서당이 나중에 도산서원이 되다 보니까 소수서원의 학생 명부가 도산서원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 도산서원이 더 위인데 처음에는 소수서원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입학 제한은 없었지만은 평민이 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명문 집안의 자제들이 이름 없는 집안 가르기 없죠.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외국관생과 밝혀진 건 아마 입학비가 상당히 비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원규, 요즘은 학칙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겁니다. 두 가지. 하나 성년을 본받는다는 거. 법성년, 성년을 본받는다. 그 다음에 좋은 관리를 양성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뭐 교육은 이제 소학, 사서 삼경 이런 걸 시작해서 이런 공부를 합니다. 이거 제일 이제 고위가 근사록 이런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수시거든요. 뭐 다 이런 공부였고, 그 다음에 윤리학적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교도 그렇고 서원도 시험이 오늘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1년째 되는 사람이 시험 치는 과목이 있고 2년째 시험 치는 과목, 3년째 과목이 다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교육 체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년생이 시험 치는 과목, 2년생이 시험 과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별 등급이 다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짓는 건 이제 서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수 높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글을 짓고 그래서 서원에 남긴 글들이 시들이 많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북글씨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선비고 관료 출신이고 북글씨 못 쓴 요즘 말하는 북글씨 글씨 못 쓴 사람 거의 없었죠. 사실은 다 당연히 들었. 그러니까 이 서원 출신들이 오늘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간단히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직위입니다. 오늘 뭐 교장 있고 교감 있고 선생님 담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교재입니다. 이 조선시대는 우리가 인쇄술이 그리 발달했지만 출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출판도 전부 다 한정 판매하도록 되어 있죠. 그 서울에 요즘은 그 장판고 같은 거 해서 이제 그 판각들을 모아갖고 지금 뭐 굉장히 우리 뭐 유교 책판 만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책을 하나 찍고 나면 그 원판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책판이 전부 다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필사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 구입이니까 서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교재를 수집해서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고 역할을 심지어 출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 도서관 역할을 이 서원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책을 열람을 했는데 누구에게나 열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평민들이 가면 열람을 안 시켜주죠. 사실은. 우리 도서관이 지금은 구립도서관이 있는 데는 뭐 다 열람 안 시켜주려지만 한때 국립도서관에 가면 열람 안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저 규장각 그 도서 같은 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보려면 막 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막 절차를 거쳐야 돼. 지금은 그게 전산화돼서 또 개방이 돼야 되는데 한때 책 아무나 안 빌려줬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규장각 책 빌리려면 자료 빌리려면 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돼서 이제 다 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지하 수장고에 우리 전문가가 가도 잘 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저는 운영이 잘 잘못이 근데 코 큰 사람들이 오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참 잘못된 서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다 열람을 새겨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늘날 우리 도서관 역할을 하는 책을 빌려주고 수집하고 심지어 출판까지 하는 것은 이게 서원들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였지 않느냐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면세,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원의 경제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산서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산서당은 1570년에 경산 현령으로 왔던 윤희림이라는 사람이 고산서재를 건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산서당 그 서원 유림에서 이게 2010년도하고 2012년 자료된 고산서원 문화크로닉 자료를 보면은 1570년에 고산서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다 쳐면 윤희림이라는 사람이 경산현령으로 부임한 것은 1573년입니다. 이 사람의 묘갈명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김제구가 쓴 구도문께도 보면은 1573년에 고산서재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70년이라고 이 책에 고산서당 유림에서 냈는데 1573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1573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태계 선생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태계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났어요. 1501년에 남명 선생도 1501년에 그 당시 두 거유가 같이 태어났는데 태계 선생이 157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고산서당이 1573년에 건립됐다, 고산서재가 만들어졌다면은 제호가 태계가 줬다든지 뭐 구도를 써줬다든지 이거가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윤희렴이라는 사람은 원래 한양 출신입니다.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을사사화가 터지니까 그게 싫으니까 낙향을 하죠. 지금 어성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어성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고 나중에 선조의 사부가 되기도 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묘갈명하고 실제 그 관직이 내려온 기록은 1573년에 경산전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570년에 고산서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뭐 태계가 뭐 동쪽으로 왔을 때 뭐 고산서당에 들렸다든지 고산의 이름을 줬다든지 뭐 구도라는 걸 줬다든지 이러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게 함부로 또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어쨌든 자료를 보면은 연구 성과를 보면은 1570년은 성립한 현령이 오지도 않은데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고산서당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사실관계를 밝히면 그렇게 맞는 게 맞지 않을까. 이미 1507년 태계성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태계성이 살아 생전에 관계는 없다. 다만 그 제자들하고는 연결이 되죠. 우복 정경세도 오고 뭐 이제 한강의 제자들이서 사선이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학력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지만은 태계 살아서 한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우리가 고장에 있지 하지만은 고산서당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은 사실관계는 바로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뭐 태계 선생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태계 선생인데 갖다 붙인다 해서 굳이 고산서당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불탔고, 그 다음에 이제 1606년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대구 부사로 우복 정경세가 대구 부사로 왔다가, 요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고산이 대구 부 소속입니다. 대구 동부면서, 이때 경산에서 대구가 경상 감령이 내려면서 행정구역이 대구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부사 자기 관내, 대구 부사 영역이죠. 대구시 부동면이니까. 그리고 와서 그때 정경세가 뭐라 했냐면 뭐 여기는 고산서재 와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경산은 소두인데 아주 작은 소읍인데 말처럼 작은 소읍인데 먼저 창의했다. 임진왜란 때 창의를 빨리 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어병운동이
이 경산에서 빨리 따라서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런데 정경세가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고,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현재 고산이에요. 고산 땅을 경산에 다시 돌려줍니다. 대구로 편입했다가 다시 경산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건 아마 의복 정경세가 경산의 어병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 쪽에 자기 관할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산 쪽으로 해서 경산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경산 출신으로, 경산 땅이라 보는데 경산 출신으로 이런 분들이 어병운동을 활발하게 했죠, 사실은. 이분은 여기에 재건운동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서 임진왜란 때 어병운동을 했고, 다시 이 형제들이 이 고산 서재 복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때 지금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습이 상당히 다른데, 요 규모하고 지금 요 사진이 딱 대주지가 않는데 좀 차이가 지금 좀 오래된 거니까요. 그러다가 1640년 서사선이라는 사람이 이 서원의 성격의 필요성을, 이분이 이제 한강 정구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이긴 하죠. 이 사람이 여기 자주 왕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규칙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을 했고, 그러다가 1690년에 아마 이름을 서원으로 붙인 건데, 고산서원. 요 옥골 말에는 최동집, 그분도 여기에 고산서재에 상당히 출입을 많이 했고, 그 아들 최흥은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경산 지역에 있는 유생들은 다 여기에 출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697년에 태계 선생과 우복 선생을 배양하는 묘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서원이 될 수 있는 제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처음 출발이 1697년이죠. 1734년에 강당이 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고산서원에 가서 과연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모습으로 볼 때 강당이 들어설 강관이 될까? 만약에 과거에 다른 데 있었더라면 모르겠잖아. 거기에는 강당이 동제서재가 들어서거나 누각이 들어설 수 있는 지형지세는 전혀 아니다는 거죠. 물론 그 앞으로 물길이 있어서 그 서원에 지금 바위 보면 하시계라고 되어 있어서 그 물이 쳤는, 물이 돌아가던 데거든요, 사실은. 그 앞에가 전체가 지금도 그 물이 빠지도록 그가 공사를 해가 물을 인위적으로 빼는 공사를 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래서 경관은 굉장히 좋은 것은 맞는데,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형 지세로 본다면 누각을 쓰거나 동제를 쓰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개인 주관적 판단을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맞다면은, 그래서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때 보니까 관에서 현령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 또 뒤에도 보면 현령이 도움이. 그래서 이 고산서당이든 서재든 간 이거는 요즘 말하는 민관 합동으로 하는 거지. 어느 관청이 돼.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서원은 서원한테 지금 현재는 지방 관하의 관리 감독지에서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현령이 직접 나선다는 거죠. 그다음 76년에도 재현했고요. 그 다음에 1789년에 문루가 건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문루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그때 김재호라는 사람이 구도문기를 정리해서, 그건 지금 뭐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구도문기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좀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건 당연히 그 고산서를 우월시하다 보니까 같은데 좀 안 맞는 지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날줄과 실줄을 잘 맞춰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건 아마 후속 작업이 연구자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뭐 이연소 제명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모아보면은 전부 다 자기 주관적으로, 우리 제문 쓸 때 다 주관적으로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은. 그러다가 대운군 때 회처를 됐고요. 그 다음에 1872년에 그 태계 후손이 이현소라는 사람이 와서 이 요비를 세웠죠. 그러면서 자기 선조의 업적과 연관시켜서 현재 이런 것들이 후대 태계 선생과 연결시키는 그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76년에 역시 진성이십니다. 태계 후손이 와서 우리 조상을 모시는 묘가 있었던 곳이니까 내 석가래 얹은 작은 집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걸 하는 서당을 만드는 계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1879년에 상향을 올리게 되고 1901년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요 이제 태도 선생님 그 있었고, 요거는 근대 그 안내판이. 요 서당에 있던 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서원이라 하지 않더라도 이 뒷면에 보면 803 다 보이죠. 여기에 고산 서당의 경관에 뛰어난 데 대해서 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상당히 뛰어난 곳은 사실로 봅니다. 지금은 이게 그렇게 지금 여기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했으면은 오목천, 저기 내려오고 오목천입니까 내려오고 하면은 이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 건 분명한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고산서당이 복원되면은 또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될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자리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유림애들이 1989년에 유림애 개칭하고 유림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산선 개칭을 하고, 2010년에 끊어졌던 동향이 새로 재향에 대한 제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서원 서당 유림회가 서원을 복설하려는 청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수성구청과 협의하여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성구청은 이 고산서당을 복원시키고 그 주변에 한옥촌을 건설해서 새로운 전통 마을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9년에 고산서원 부지를 수성구에다 기부 체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원 복원이 본격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온 얘기를 보니까 고산서원의 역사적 공간을 복원 정비해서 지역문화유산을 개성 보존하고 선비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성구청장이 앞으로 고산토성, 성산봉수대 등 주변 역사자원 인계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수성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묘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때 본격적인 게 사당, 산문, 석축, 담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대구시청하고 수성구청하고 유림회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낸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만들고, 역사문화공간은 수성구청과 하고, 또 유림회가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이제 고산서당 100일장도 하고, 태계선생 학문 알기도 하고, 전통 체험들이 다. 그래서 저는 왜 하필 태계선생만 자꾸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태계선생 뭐 아니면 전통 교육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수성구형 신유학을 보고하는 힐링 공간에 있죠.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성구청장이 그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사실은. 그때 수성구청장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수성구청이 이런 얘기했어.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고산서당이 수성구 인성교육 체험기관으로서 기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수성구형 신유학을 보급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수성구청장인데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잘 돼가는데 12월 달에 불이 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전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올해 금년 3월 달에 지역 유림에서 복원청원 운동이 나서 대구시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지금 복원 운동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불타기 전에는 이런 거 갔었는데, 이거는 불타고 난 다음에 흔적들이 지금 보이죠. 어쨌든 고산서당 묘복식 그 MOU 잘 돼가 상향식도 하고 준공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갖추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원래 복원은 이렇게 돼 있죠. 영역으로 나눠서
요 교육 공간, 그다음에 사당 영역 공간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불타버렸죠. 참 안타깝게도 전기 과학수사대 와서 뭐 검증도 하고 있는데 석 달 지나서 발표한 데 의하면은 전기 누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CCTV 다 확인했는데 침입한 적 없다, 방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묘우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불 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참 황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좀 찍었죠.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이 복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출 다시 했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고산서당의 실적도가 남아 있습니다. 실적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지역 유럽에서 걱정하는, 이게 만약에 복원됐을 때 과거처럼 문화재로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자꾸 안시워하시는데, 그거는 뭐 세월이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일대 한옥천한데 한 40억 예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들어간 돈이 이제 얼마 예산이 들어가느냐 문제죠. 결국은 돈만 있으면 빨리 복원되겠지요. 그래서 수성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마 되는데, 현재 수성구청장의 개인적 그 의지는 이걸 잘 만들어서 지역의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니까 고산서당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빨리 복원되고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마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했는데 시간도 그렇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것도 그렇고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